자,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세미나 11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덧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11에 우리가 지금 4강 중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텍스트는 한 7페이지가요. 그 7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있는 인용문에서 우리가 멈추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죠. 느리게 가고 있는데 어떤 템포로 어떻게 갈지 저도 잘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뭐 2주에 한 강을 끝낸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3주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 수업을 듣는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아주 명백하다, 명확하다, 선명하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스펙트럼 좀 넓죠. 자, 그런데 저는 전자를 더 좋아합니다. 어렵다는 분, 길을 잃은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 왜냐하면 이해라는 개념은 라깡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라깡의 많은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라는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했다라는 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해했다라는 것은 욕망이 끝났다라는 말과다 같은 거니까 이해하면 욕망이 끝납니다. 아마도 제 수업을 수년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길을 잃어야 한다, 방황해야 한다. 자, 이게 라깡 텍스트의 근본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깡은 이해를 구하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사실 라깡이 밀레를, 자칼랑 밀레를 사위가 됐죠. 밀레를 지금 이 텍스트 11을 세미나 11을 편집하고 편집이란 말도 사실은 좀 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저자라고 하는 게 더 옳죠. 공저자. 자, 이건 밀레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밀레가 라깡의 강의를 전사해서 쓴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밀레가 쓴 텍스트예요. 그래서 자칼랑 밀레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미나 11의 이 책을 가지고는 최소한 그렇다는 것인데 세미나들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전수자라는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칼랑 밀레는 공저자예요. 공저자. 라깡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도록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라깡이 밀레를 만나지 않았다면 책은 안 냈을 거예요. 어떤 책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신비로운 인물로 남았다가 강의를 들었던 몇몇의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어느 정도 신비로운 인물로 남았다가 사라졌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야망이 좀 작은 혹은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내가 책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전수할 것이다 라는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를 예수의 수준으로 놓고 보았던 아니면 아주 겸손했던 내가 무슨 책을 써. 어쨌든 책을 쓰는 걸 싫어했던 건 분명해요. 강의하는 건 좋아했는데 책을 쓰는 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밀레가 쓰라고 해서 결국 쓴 것이지 그것도 한 권. 안 그랬으면 책을 썼을 리가 없었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라깡의 그 강의록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강의록은 세미나이고 저를 따라서 가실 분들은 내년에는 세미나 23으로 건너뛰시게 될 그러한 세미나들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세미나들 라깡 칼리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은 그렇게 원전을 다루고 화요일은 자칼랑 밀레의 강의를 제가 다시 강의하는 그러한 수업으로 그러니까 두 박자로 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원전 자체와 대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강의했던 밀레의 강의록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두 가지 템포를 갖고 있는데 그 세미나의
특성이란 건 뭐냐면 엄밀하게 해서 저자가 없는 세미나라는 거예요. 저자가 없는 세미나. 지금 제가 공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칼랑 밀레가. 근데 어떻게 공저자가 될 수 있는가? 자칼랑 밀레가 한 강의가 아닌데. 자, 그렇다라는 것은 락강이 자기가 말한 그 기표를, 자기가 던진 기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자, 혹은 자율권이 너무 많이 행사되는 것을 조금 막고자, 자,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세미나 11의 원래 제목은 정신분석의 4가지 근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분석의 토대예요, 토대. 퐁드몽, 들라프시카날리스. 정신분석의 토대예요. 그걸 밀레가 바꾼 거예요. 그 개념이라는 단어를 락강은 잘 쓰지 않는 사람인데 이 세미나에서는 조금 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의 수준으로 그 콘셉트이라는 단어를 제목의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은 밀레라는 거죠. 자칼랑 밀레라는 철학과 학생, 철학자, 초기에는 철학자였던 철학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해서 자칼랑 밀레가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번역본의 원래 판본은 자칼랑 밀레 판본이죠. 이걸 자칼랑 밀레는 대중판본이라고 불러요. 본인은 대중판본을 썼고 출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시면 인터넷에 스테펠라라고 치면 스테펠라 STAFERLA 스테펠라라는 이 단어를 치시면 바로 구글의 첫 화면에 락강이 모든 세미나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누구든 쓸 수 있고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배포되는 그 인터넷 판본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해요. 이거는 밀레가 쳐낸 부분이 거의 없어요. 밀레가 조금씩 쳐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락강이 너무 같은 말을 반복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목소리에 뭐 어떤 하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이런 프랑스에서 별 의미 없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잘라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 스테펠라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아주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이 스테펠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뜻이 없어요. 이거 사람 이름인데 가명이죠.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근데 락강의 세미나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이 판본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놓은 것이죠. 이 판본에 대한 학자들도 이 판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존중을 하죠. 상당히 뛰어난 작업이었고 심지어는 이 판본에는 그 밀레 판본, 그 서유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했던 그 밀레 판본에는 없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락강이 칠판에 뭔가 적었다든지 아니면 락강이 어떤 도식을 말했으면 그 도식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거기에 올려놓고 읽는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스타펠라가 훨씬 더 사실은 좋아요. 공부하기는.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다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책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이걸 충분히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세미나 11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그 세미나 11의 이 스타펠라 판본을 옆에 놓고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하셔도 뭐 프랑스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락강의 원전과 함께 텍스트를 우리 공부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모든 건 락강이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이 심지어 세미나의 어느 한 구절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중국에 어떤 황제가 있는데 난 그 사람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이 좋은가 하면 그 사람이 중국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태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서갱 얘기하는 거예요. 분서갱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황제가 있다더라. 나는 그런 거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책을 다 태우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락강이. 그 정도로 책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책으로 전달되는 기표보다 말로 전달되는 기표가 훨씬 더 강력한 욕망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더 유령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락강은 세미나, 강의를 좋아했어요. 락강의 세미나는 무료 강연이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강의하는 걸 락강은 거기서 욕망하는 것을, 자신에게 맞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사랑했었죠. 그 욕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러한 전개들, 이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기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무엇인가? 욕망이 전부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예, 락강에게는 그래요. 욕망은 인간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락강이 스피노자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락강이 무한한 존경을 보냈던 철학자인 동시에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텍스트를 세미나를 하지는 않았던 철학자가 바로 스피노자인데, 스피노자는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철학자죠. 욕망이 그 자체라는 거, 인간의 그 자체. 그래서 욕망을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제들을 스피노자와 쉽사리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욕망은 인간 주체의 탄생이라는 거.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에요. 타자에 의해서 생산된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되찾아야 한다. 그 욕망을 되찾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보에스 박솔리크 베거든, 그것이 있던 자리에 내가,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자아가, 르모아가 도래한 것이 아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자아라는 건 생산된 이미지라는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생산된 이미지라는 것이죠. 자아에 대해서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지만,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한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나 자신이란 타자가 부여한 이미지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나르시시즘은 타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자 사랑. 이데올로기를 사랑했던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게 너야 라고 준 그 이미지를 붙잡고 탐닉하는 것, 이게 자아라는 것이고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있던 자리에 도래하도록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있던 자리에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길을 잃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길을 잃어야 한다. 자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길을 잃는 방황의 영역인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해라는 것에 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했다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기표 아래 여러분들이 포획되었다는 뜻이에요. 방황이 정지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했어라는 것은 내가 흔들림을 멈추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자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타자의 의미 세계에 투항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중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분석가의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방황하는 일. 분석가의 욕망. 분석가란 무엇이냐면, 분석가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 라우세트의 그것이 있던 장소에 주드아드분이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기에 나를 위치시키는 행동이 바로 분석가의 욕망이고 분석가가 추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석가이지 다른 어떤 것도 분석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석가가 사무실을 열고 거기에 거만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분석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가는, 자, 그것이 있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담자와 함께 혹은 스스로 그것이 있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자, 파괴 불가능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자, 그것을 파괴 불가능하도록 세공하는 자라는 것이죠. 욕망을 다루는 자예요, 분석가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분석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욕망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자신의 욕망을 다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잖아요. 욕망을 세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타자의 지배받지 않는 욕망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을 향유할 것인가, 그 쾌락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을 지속시킬 것인가. 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무의식을 탐사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그것을 위한 무의식의 탐사였어요.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탐사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시간이 여유로워서 유튜브로 동영상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파트릭 발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트릭 발라스라는 사람도 락강의 제자였고 밀레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어쨌든 정신분석을 하고 꽤 그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알려진 사람인데 물론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유튜브 올려도 뭐 한 몇 달이 지나도 100명 정도밖에 방문하지 않는 그런 분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과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말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표를 비행기를 티켓팅을 하러 가면 뭐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실제로 뭐 여행사에 가서 티켓팅을 하면 뭐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프랑스에서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질문해. 우선 그렇게부터 질문해요. 무엇을 원하세요? Qu'est-ce que vous voulez? Qu'est-ce que vous voulez?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want? 하는 거죠. Qu'est-ce que vous voulez? 근데 이게 파트릭 발라스에는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있는 말이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욕망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하세요? 어딜 가나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욕망하는 것,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욕망을 길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무엇을 욕망합니까? 우리는 대답을 할 처지에 항상 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누군가가 질문할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무엇을 원하길래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하는 위치에 항상 서 있다는 거예요. 답을 하지 못하면 뭐랄까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죠. 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기표의 고문을 받다 돌아가면 기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정체성을 확인할 것을 일종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는 모호한 욕망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호한 욕망. 그게 바로 그것이 있던 그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있던 그 자리는 아직 선명한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언표의 세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로 들어가는 주체를 두려워하는 게 또한 자본주의의 사회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분석을 할 때의 내담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 자, 그때 사실은 분석이 가장 정확한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분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주 두드러진 증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예요?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왜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무엇을 하려고 있는 것이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 모호함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모호함이. 결정되지 않은 욕망의 장소에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언표를 생산해낼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결정된 장소에 있는 주체는 자, 그런 권리나 그러한 여지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호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선명하지 않은 장소, 모호한 장소, 욕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장소, 혹은 결정되기에 저항하는 장소, 결정 불가능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고, 분석가가 있는 자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석가가 있는 자리도. 자, 그걸 유지하는 기술 또한 욕망을 관리하는 기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인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자, 7페이지 맨 하단에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과 제가 갖고 계신 것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즈음에 자, 인용문이 있어요. 구격본 75페이지 인용문을 제가 실어놨죠. 자, 프로이트의 전 저작에서 이 희는 자, 물론 그것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놨죠. 아까 이 희는 즉 나는 시니피형의
그물망에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 다시 말해 주체를 가리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있던 자리에, 큰 사물이 있던 자리에 이 희가 도래해야 한다. 이 희,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아가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주체입니다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주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락강이 이미 데카르트적인 담화를 통해서 설명을 쭉 해왔던 것이고,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주체이론, 락강의 주체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주체라는 단어에는 낯설어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이 이후에 락강이 설명하고자 하는 상당히 많은 강의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이 희가 주체인데, 다시 말해서 이 희는 나는 1인칭이 아닌 거야. 1인칭이 아니라는 것이. 1인칭은 환상이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1인칭이 아니고 이 희는 주체인데, 즉 어떤 의미에서 3인칭인데 혹은 무인칭인 것이죠.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실질적인 주체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무인칭인데, 자, 그 장소에 가야 하는데, 그 장소는 시니피안 그물망에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간 좀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 충만성, 완전함 이런 것은 좌표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갈 때 쓰는 말일 수도 있는데, 락강은 지금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결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충만하고 완전하다. 여러분, 충만하고 완전함을 언제 느끼나요?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완전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알고 있을 때 충만한 느낌, 완전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니까, 불완전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충만과 완전함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앞서 조건을 달한 문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것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면. 자, 이게 또한 중요해요. 그것의 위치가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명함 속에서 제시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작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던 장소. 이게 정신분석의 작업인 것이죠. 조금 뒤에 연결되는 강의에서 약간 그것을 어떤 것이 반복되는 장소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 충만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맹정현 씨가, 이수련 씨하고. 충만, 토탈이라고 쓰고 있어요. 토탈. 원래는 약간 토탈, 그리고 완전한, 컴플릿이죠. 콤플레. 충만하고 완전한, 토탈 에 콤플레. 장소, 리우라는 장소, 단어죠. 리우, 장소. 그러니까 주체는 자, 실체도 아니고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자, 이게 중요해요. 장소. 주체라는 건 뭐냐? 즉 그것이 있던 자리에 와야 하는 주체가 뭐냐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이미지도 아니고 혹은 어떤 기표도 아니고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그 장소가 어디 있는 장소인가 하면 시니피앙의 그물망에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물망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정확한 번역이긴 한데 관계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계망. 우리가 시니피앙의 망이라고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왜 우리 인터넷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인터넷망, 이런 전산망, 이런 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망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해조라는 단어인데, 해조인데 시니피앙의 그 망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그 망들이 어떤 장소라는 것이죠. 자, 시니피앙이라는 기표라는 것은 어떻게 망을 구성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표가 어떤 직조물처럼 망을 구성하는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말의 원리와 언어의 원리가 있어요. 말의 원리는 그 망의 한계를 표지해요. 한계. 어디까지만 이 망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의 원리를 빠홀이라고 부르죠. 빠홀. 말이 빠홀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빠홀은 명령어의 형식을 통해서 좌표를 규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은유 기능인 거예요. 은유 기능. 은유라는 것은 락강의 이론에선 한 번만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말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아내다.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질서인 것인가. 이게 은유예요. 은유는 그렇게 세계를 고착시키는 질서. 하나로 묶어주는 질서. 그래서 그 은유를 부성적 은유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권력이 그러한 은유를 실행해야만 한 번만 일어나고 끝이 나는 것이니까. 부성적 권력인 이유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남성적 이데올로기인 것이니까. 그걸 부성적 은유라고 부르죠. 아버지의 은유라고도 부르고 메타포 파테그넬이라고 부르죠. 아버지의 부성적 은유. 자, 그게 첫 번째 기표망의 직조 원리라면 그 기표망들이 운용되는 방식은 다시 말해서 고착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하니까 그것을 언어장치의 기능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환유라고 부르죠. 메토님이라고 부르죠. 환유장치의 기능은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대체되는 방식으로 끝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계 안에서는 사유가 끝없이 전개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끝없이 하나의 기표, 다른 하나의 기표, 다른 하나의 기표로 이어져 가면서 사유가 전개되는 것이 결국은 기표의 그물망의 운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표의 그물망, 시니피앙의 그물망이 작동하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고착을 통해서인데 그 고착은 은유를 통해서이고 은유는 부성적 은유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유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기능이 바로 환유의 기능이고 메토니미의 기능이고 그것은 기표의 연쇄,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대체되는 방식으로 끝없이 운동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게 그 기표의 그물망이라는 것인데 그 기표의 그물망에 어디에 주체가 있느냐 하면 완전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장소. 굉장히 특수한 표현이죠. 어디가 완전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부성적 은유가 완전할까요? 부성적 은유가 완전할까요? 대타자는 균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성적 은유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가 너는 누구다 라고 했을 때에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폭력적인 은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너 여자잖아. 여자가 말이야. 이런 표현이 있죠. 가장 폭력적인 은유, 여자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고착시켜버리는 거죠. 한국 여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엔 한국 여자가 뭐 외국인과 결혼한다든지 사귀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잖아요. 한국 여자가. 자, 그 고착 안에 한 인간이 사로잡혀 버리죠. 그 은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유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붕괴시킬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혜석과 같이 아주 초기에 그 한국 조선의 여자라고 하는 은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고착되어서 운신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반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들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상처를 입어야 하지만 어쨌든 흔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성적 은유가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흔들려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흔들렸다가 다시 구성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은유가 흔들려서 다른 방식으로 보다 포괄적인 혹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자,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은유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성적 은유의 그물망의 기능을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혹은 그렇다면 환유가 충만하고 완전한가? 그건 전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더욱도 아닌 것이죠. 환유는 계속해서 대체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불완전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요. 환유적인 방식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는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디가 좋다더라. 집에 와서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른 그 어디가 좋다더라라는 기표가 다른 데가 좋다더라라는 기표로 대체돼요. 부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장학금 받는 데가 좋지 않겠느냐 또 대체되죠. 그러다가 우연히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더니 안 가도 된다더라. 타락하라더라. 또 기표가 대체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표가 대체되는 방식으로 이 아이는 혼란 속에 빠지죠. 자, 이게 환유의 세계인 거예요. 그걸 정지시키는 게 은유예요.
고도계명이면 같은 제 책 읽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에게 선생님이 와서 혼을 내는 거죠. 너 지금 이런 책 읽으면 어떻게 해? 라고. 그러면 선생님의 은유가 그 아이의 환유를 정지시켜요. 안정이 찾아오죠. 아니면 거꾸로 그 책이 완전히 이 학생을 사로잡아서 타락 세계로 이끈다면 자, 이 학생은 또한 타락을 추구하는 은유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은유에 사로잡혀서 기존에 존재하는 세계로부터는 일탈되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환유는 불완전해. 오히려 은유보다 훨씬 더 불완전해요. 은유의 세계는 우리에게 안정과 정지점을 제공해 주지만 환유는 계속 미끄러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를 운동하게는 만들지만 운동성을 우리의 사유에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렇게 충만하고 완전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충만하고 완전한가? 그런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없어요. 상징계 내에 그렇게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라는 건 없다는 거죠. 뭐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절대적인 어떤 정원 명령을 내려주고 이걸 지켜라 하면 뭐 그건 충만하고 완전한 기표의 장소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자, 무신론적 차원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장소를 찾아야 할까? 없음의 장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음의 장소. 다시 말해서 기표의 연쇄 내부에서 은유와 환유의 다양한 기능들 속에서 우리에게 포착되는 현상 중에 그렇다면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장소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것만큼은 지울 수 없는 장소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백의 장소에 있는 것이죠. 공백은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표 내부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은유가 일어나려고 해도 공백이 있어야 돼요. 은유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명령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미 가득 찬 존재이면 명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흔들려야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는 환유가 진행되기 위해서도 공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브루스 핑크 같은 사람이 흔히 하는 은유로 퍼즐 게임 그런 퍼즐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퍼즐들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하는 게임. 그래서 뭐 그림을 맞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임. 자, 그런데 그 퍼즐 게임은 공백이 하나 있어야 이 퍼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공백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게 환유적인 기능에서 근본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공백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공백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기표들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득 차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란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결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여. 즉 상실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상실을 포기하는 방식이 바로 결여를 도입하고 공란을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공백은, 자, 그 공란은, 그 간극은 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공백만은. 그리고 그 장소를 지금 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신입형의 그물망 속에 있는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텅 빈 장소.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낙강적인 표현이긴 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 토포스의 내부를 떠도는 아토포스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체라는 거예요. 충분한 공백, 이제 완전한 균열점이다라고 재해석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주체란 그럼 뭐냐? 즉 그것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야 하는 주체란 뭐냐? 대타자가 충만하고 완전하게 실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라는 것이죠. 대타자, 상징계, 언어의 체계가 언어의 권력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실패하는 지점. 자, 이게 주체라는 것이죠. 이걸 주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명명이 실패하는 지점, 토포스의 명명이 실패하는 지점.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러한 논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의 이러한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주체의 이론들을 설명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주일상스의 편에서 주체를 해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일상스의 편에서. 언어의 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쾌락의 지점을 통해서 주체라는 것을 해명하는 자, 그런 설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쪽에는 상징화된 신체가 있어요. 그게 대타자에 의해서 소외된 장소이고, 그게 빗금친 S의 장소이고, 그것이 토포스가 자리 잡은 우리의 삶의 장소인 것이라면, 자, 그게 우리의 신체의 완전한 첫 번째 죽음의 이미지라면, 그 반대편에 지금 락강이 묘사하고 있는 주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 그 주체는 주일상수의 주체라는 거죠. 즉 대타자에 의해서 억압당한 상황으로부터 사건처럼 출현하는 억압의 실패로서의 쾌락의 위치가 주체의 장소라는 거예요. 즉 억압하고 남은 것의 장소라는 것이죠. 억압하고 남은 것. 완전히 억압되지 않아서 억압하고 남은 것. 그래서 제가 화요일 강의에서는 지금 그걸 자녀라는 개념으로 밀레의 개념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죠. 자녀, 나머지 도무지 아무리 분절해도 남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 그게 주일상수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조금 잃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세미나 11에서는 주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상애라고 부른다는 거죠. 세미나 11에서 대상애. 대타자가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어떤 장소, 유령적인 사건, 그것이 출현하는 장소, 자, 그게 자녀라고 볼 수 있다. 공간적 자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 자녀. 예를 들면 건물이 어떤 건축가에 의해서 아주 잘 구획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어떤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잘못 만들어진 공간이 있다는 거죠. 아주 엄밀하게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오류들이 조금씩 모여서 어떤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만드는데 각이 정확히 맞아야 되고 그 밀리미터까지 계산이 된 모든 것이 엄격하게 되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몇 미터, 몇 밀리미터라고 말하는 그것들 기하학에서 말해지는 그 모든 그런 규준들은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낸 규준들이죠. 실제로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실제 사물들을 재단하기는 불가능해요. 실제 사물들과 그러한 추상적인 잣대는 이질적이니까. 실제 사물들은 실제 건물, 실제 흙, 실제 시멘트, 실제 바닥 이 실제 사물들은 이 추상적인 규범에 이 기하학의 규범에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니까 아무리 그 추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공간을 완벽하게 제어하려고 해도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넘치는 혹은 만에 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집을 지었어요. 그럼 정말 딱 떨어지겠죠. 어디 문짝 하나 비틀어진 데가 없겠죠. 하나님이 집을 지어도 그 다음날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잔여적인 것이 달라붙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잔여적인 것이 0.01mm씩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방이 100개, 1000개, 10,000개에 달하는 건물에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나가기 시작하면 건물의 가장 구석에는 대상애의적인 공간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악되지 않는 공간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시니피한 그물망의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인 거예요. 자녀로서의 장소 혹은 대상 A의 출현 장소 거기에 주일상수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주일상수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주일상수는 억압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억압되는 것이 실패하는 장소가 바로 그 충만하고 완전한 장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락강적 주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은 혹은 정신분석 임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락강의 주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적인 절차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험문학과 유사하다는 거. 이걸 가지고 특강도 한 번 했던 것이고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를 참고 삼아서 특강도 했었던 것이죠. 문학으로서의 정신분석. 자, 정신분석은 문학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문학적 실천에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문학적 실천. 어떤 문학적 실천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문학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험문학적 실천.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에게 토포스로 주어진 즉 상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좌표화된 그러한 언표들을 고발하는 발화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발하는 발화. 락강이 에크리에서 보이스 바흐를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지의 그 802페이지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락강이 우리의 발화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장소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고발하는 발화. 무엇을 고발하느냐? 발화 자체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발화가 우리의 말이 발화되는 즉시 질서의 영역으로 흘러들어가서 토포스화되는 것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는 거죠.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어떤 이미지, 나르시시즘적 이미지, 즉 상상기적 자아의 이미지를 흩어버리는 발화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흩어지는 무지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흩어지는 무지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역시 의미심장하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흩어지는 무지가 흩어진다라는 게 뭘까요? 자, 처음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무지는 자, 이뇨헝스라고 프랑스어로 표기되고 있는 혹은 이그노런스죠. 이뇨헝스. 이 무지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지의 형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자,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고정관념의 지식과 이미지일 뿐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지예요.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사실은. 안다고 주장은 하지만 진실로 알고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걸 깨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걸 알기 위한 실천이었던 거예요. 즉 무지에 접근하는 실천이었다. 무지로서의 지식에 접근하는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실천이었던 것이니까 락강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해서 정신분석의 마스터로 가정하려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무지를 흩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는가? 무지로서의 지식에 도달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지식인데 무의식의 장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식인데 텅 빈 지식이에요. 자, 지식의 형태에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종류의 지식인 것이죠. 그것은 되는 지식이에요. 되는 지식. 무엇이 되어가는 지식. 이 출발점에 있는 지식. 다시 말해서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공백의 텅 빈 항아리로서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있던 장소에 주체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락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상징계로부터 토포스로부터 좌표를 흔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빠져나가는 그래서 장소화될 수 없는 그러한 주체 그러니까 비장소의 장소인 것이죠. 장소라는 건 토포스라는 개념을 가정하는 경우가 강한데 락강이 말한 그 르리우 장소라는 개념은 간극으로서의 장소니까 장소가 일그러지는 장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면 기하학으로 인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분절되고 통제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건축물들이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간극으로서의 장소, 비장소. 그러니까 은폐해야 하는 장소. 자, 그 장소가 주체인 것이고 동시에 상상계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즉 대상화되는 그 이미지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의미에서 대상화될 수 없는 어떤 것 자, 그것이 주체라는 것인데 장소화될 수 없고 대상화될 수 없다면 자, 그건 실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장소화될 수 없고 대상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20세기 철학의 실제라고 가정하는 것은 자, 확정 불가능한 것이고 결정 불가능한 대상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불확정적인 것이 결정 불가능한 것이 되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있던 장소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은 불확정적 존재되기, 결정 불가능한 존재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 저항하는 자, 그러한 간극으로서의 주체에 주목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짚어드려야 할 것은
자, 이렇게 락강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상징계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비장수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쾌락을 지금 락강은 그걸 충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충동인 거예요. 지금 세미나 11의 시점에서는 그걸 충동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게 상징계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락강이 말하는 이 충동의 장소는 결혈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결혈을 중심으로. 결혈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결혈을 둘러싼 대타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타자가 없으면 대타자의 균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열을 찾아내려면 담벼락이 있는 장소로 가야죠. 여러분들에게 자, 구멍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구멍을 찾아보려면 담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담이. 책상을 찾아야 돼요. 그걸 둘러싼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체라는 개념과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충동이라는 개념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독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독자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작동하는 충동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대타자를 가정한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균열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한다면 완전함을 주장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완전함을 주장하는 무언가의 표면에 불완전함을 찾아내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충동의 개념은 결국 어떤 결혈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결혈가 있고 그 주변에 맴도는 게 충동이라는 게 결혈가 있어야 돼요. 즉 기표에 관계망, 그물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상징계가 있고 그걸 가정하는 방식으로 충동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독립된 충동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타자에 여전히 종속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요일 강의에서는 이미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 밀레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이 충동의 개념과 아까 세미나 20에서 즉 10년 뒤에 하는 세미나에서 말하는 주의상스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요. 둘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미나 20에서는 즉 1973년에 시작된 그 강의에서는 주의상스가 대타자가 없이도 혼자 존재해요. 그게 큰 차이라는 거죠. 세미나 11에서는 대타자 없는 충동은 없어요. 대타자가 기표가 거세를 하고 그 거세가 일어난 장소, 그 구멍이 뚫린 결혈의 장소에서 충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이 되고 있는데 세미나 20에서는 주의상스가 그냥 혼자 있어요. 혼자. 독자적으로. 그걸 절대라고 부르죠. 절대. 단독적으로 주의상스가 있어. 그래서 그걸 거의 존재하는 실체로서 가정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락강이 도입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자, 주체는 일종의 페이드아웃이고 사라짐이고 소멸이고 간극이고 흔들림인데 근데 여기서 흔들리는 주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세미나 11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는 게 대타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흔들림의 효과로 등장하는 것이 주체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미나 20에서는 주의상스의 유령이 혼자서 흔들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절대적인 외부인인 것처럼 외계인인 것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처럼 락강이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세미나 11의 관점과 이후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텍스트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텍스트에 한 8페이지쯤에 있는데 구격본 여전히 75페이지 인용문을 제가 올려놨죠. 자,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그것이 있던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바로 꿈입니다. 자, 그것. S가 있던 곳은 언제나 꿈입니다. 고대인들은 꿈속에서 온갖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신들의 메시지도 꿈속에서 찾아냈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신들의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강의해 드리기 전에 조금 뒤에 나오는 락강의 언급을 지적해드리면 락강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무의식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락강 본인이 이런 얘기하죠. 신을 죽였지만 우리가 근데 신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을 죽였다고 해서
인간이 마치 주인공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안 믿는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이와 비슷한 류의 언급을 제가 수차례 했었는데 저 역시 무신론자이지만 무신론자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 무신론자라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무신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학을 믿고 미신을 배척하고 뭐 이런. 근데 약간은 신비롭게도 혹은 기이하게도 좀 우습게도 자 그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가끔가다 저에게 내담하시는 분들, 분석 받으시는 분들 중에 무당을 찾아갔던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의 표정과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던 경험을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저의 표정이 차라리 무당 찾아갔던 이야기를 듣는 표정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무당이 낫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정신과 의사보다. 정신과 의사가 주는 건 약이죠. 약은 뭐예요? 잠이에요. 정신의 잠을 우리에게 선물해줘요. 정신과 의사분들은. 자, 좋아요. 그것도. 하지만 무당들은 최소한 우리에게 잠을 주지는 않아요. 나름의 해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지 우리를 마취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은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도 같이 마취되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마취되는가 하면 바로 무의식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지점이 바로 현대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무속인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가 해왔던 것을 경험 삼아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무의식의 현상들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우리를 무언가 믿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건 역시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적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좌표들을 이미 부여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맹신하기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 맹신으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그로부터 달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불합리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의식이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종류의 무의식의 지식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신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이 하늘나라에 계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신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의 장소에서 즉 S의 장소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그 지배로부터 우리는 결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은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도 결국 신의 지배는 아주 견고한 방식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의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과학에 대한 맹신이죠. 선명함에 대한 맹신이에요. 그에 비해서 무속인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작은 신들이죠. 보편성을 갖지 못한 신들. 동네 신들. 무슨 신, 무슨 귀신, 동자신, 처녀귀신, 이런 신들이죠. 자, 그것이 있던 장소는 언제나 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강의로 들어가면, 자, 무의식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적절한 장소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장소는 꿈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덜 억압되는 장소이니까. 그리고 고대인들이 여기서 신들의 메시지를 찾아낸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이 신이니까.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그 꿈들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이 인간의 문명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전통을 정신분석이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 장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욕망의 원형이 있어요. 욕망의 원형.
어떤 종류의 모든 욕망의 원인이 있어요. 그 장소에. 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자, 그것이 있는 장소는 어떤 종류의 욕망의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이 그 다음 인용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신들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자, 한 페이지를 훨씬 지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텍스트는 10페이지쯤에 있을 텐데요. 자, 거기서 신들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귀는 이미 오래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귀란 아무것도 듣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인간의 귀란 아무것도 듣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건 우선 먼저 자,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눈, 귀, 입 이런 지각 감각들은 무언가를 인지하는 감각들은 실제를 인지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각들이에요. 실제를 인지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각들. 보다 쉽게 풀어가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실제를 그 자체로 인지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파괴되죠. 예를 들어서 온갖 종류의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계를 살아가는 미생물들 혹은 거기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만 어쨌든 병원성, 예를 들어 세균과 같은 것들, 어떤 세균은 그냥 세균이고 어떤 세균은 병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로우면 우리는 그걸 병원성이라고 부르고 해롭지 않으면 그냥 세균이라고 불러요. 무해한 세균이라고. 세균 그들 자체는 별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잖아요. 세균들, 박테리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계를 구성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직접 못 만나죠. 직접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그래서 필터링을 갖고 있죠. 면역체계라든지 방어체계라든지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에 저항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 자체를 그대로 지각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지각은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균이나 박테리아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서 성충동이라고 대체해 놓으면 우리의 눈과 귀와 이런 감각들은 바로 그 성충동을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각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지각의 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즉 귀는 아무것도 듣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귀에서 듣는 대상은 그 원초적인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아이가 불타는 꿈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난하는 목소리, 즉 호언 충동의 대상을 우리는 듣지 않기 위해서 귀라는 영역의 다양한 감각의 기관들을 조직해 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눈은 어떨까요? 눈은 시선의 세계는 응시라는 대상을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의 배열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눈이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락강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서 후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그 응시라는 개념의 여러 가지 측미들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것은 보지 않기 위해 보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즉 진리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는 기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예를 들어서 호언 충동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의 다양한 감각들이 발전되어 왔다. 혹은 응시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응시를 느끼지 않기 위해 또 시각의 다양한 기능들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그대로 던지면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영역에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약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영역에선 이렇게 적용시키는 건 훨씬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본다는 건 만들어진 이미지이다라고 우리는 가정하죠. 보통 우리가 흔히 정치나 혹은 정치 철학이나 혹은 철학 일반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하잖아요.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보는 이미지들은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근데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뒤에 진실한 이미지를 감추고 있죠. 진실한 이미지의 세계는 어떤 종류의 권력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지들의 세계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교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락강의 이론을 적용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편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진실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물의 세계다. 자,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우리 한국 정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읽는 모든 신문들 과거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JTBC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JTBC 그 손석희 JTBC가 어떻게 이미지를 전달하는지 보세요. 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제가 JTBC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요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혹은 언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보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문이 객관적으로 뭘 전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객관적 전달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미지를 선택하고 문장을 고르고 기사를 선택하고 그 기사가 전면에 배치될 것인지 후면에 배치될 것인지 혹은 어떤 분량으로 배치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의 언론사의 하나의 기자의 개인적인 포지션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미디어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과거에 했다라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인 이상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인 이상 어쨌든 타자의 욕망 안에 들어가서 기사를 쓰고 이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시대의 미디어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미디어가 JTBC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허구를 문학을 구성해내죠. JTBC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혹은 중간에 손석희 사장이 나와서 앵커가 나와서 아주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을 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들을 보세요. 절대로 객관성을 염두에 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다라고 이미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아예 포기한 거예요. 나이브라는 그 상황을 어떤 객관성에 대한 신화를 포기하고 미디어를 만들어가요. 즉 여론을 주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론을.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하나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니까 우리는 그 신문을 보면 볼수록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진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는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미디어를 보면 볼수록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자, 이러한 차원에서 락강의 이론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즉 미디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든 이미지들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미지들이다 라는 것인데 그건 결국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차원 모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일단은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좋은데 지금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호언 충동이나 시관 충동으로서의 응시, 즉 아무것도 듣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와 같은 개념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려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부분을 더 덧붙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모를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덧붙여야 결국 진정으로 락강의 이론들이 사회학이나 정치학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조선일보나 혹은 그 맞은편에 있는 JTBC의 이미지를 보는 이유는 무언가? 자발적으로 그 왜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속기를 욕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조선TV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60세 이후에 봉건적 사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유튜브로 가고 있죠. 유튜브로 가서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믿고 보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게 되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이미지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미지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하면 응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 불안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짜 이미지를 보는데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광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태극기 집회의 거의 광신적인 모습들은 자꾸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 모습이기보다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길을 잃은 세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사라진 장소에서 우리는 충동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영역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있는 장소가 바로 S의 장소예요. S. 그것이 바로 보에스바흐의 장소인 거라는 거죠. S가 있는 장소. 보에스바흐라는 장소. 거기에 충동도 있고 거기에
욕망의 원형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신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소라고 락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 아닌 거예요. 이 신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이에요.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무시무시한 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를 마구 우리에게 던져내는 그러한 신인 것이죠. 즉 우리가 상징계 내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의 법에 근거해서 필터링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라, 즉 호언 충동을 필터링해서 다시 인간의 목소리로, 합리적인 목소리로 번역해낸 뒤의 목소리가 아니라 원형적인 목소리들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형들의 목소리의 장소에 접근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이 바로 깨어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이 불타는 꿈에서 행동하는 양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나는 방식으로 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접근하는 순간.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오래전에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신들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귀는 오래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자, 프로이트의 등장 이후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균 처리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의식이 무균 처리되고 이제 그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다는, 분석가들이 더 이상 그 충동의 목소리에, 그 실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봉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을 메디컬한 방식으로 전환시켜버리고자 했다는 거죠. 의학으로 만들고자 했던, 자,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일단 인간의 귀는 아무것도 듣지 않게 되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회학적인 방식으로 뭐 태극기 집회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분석가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분석가가 내담자의 욕망을 해석하려 하고 그것을 의미화하려 하고 내담자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방어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불안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 욕망을 보존하고 그 욕망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대신, 자, 그 욕망에 설명을 가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자신이 아는 자의 위치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은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행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분석가는 내담자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무엇다라는 방식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석가는 내담자보다 더 많이 한다라고 자신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아주 모순된 장소에 언제나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분석가이고 돈을 받고 분석을 하는 한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시하려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의식이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담자가 본인의 무의식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분석의 윤리라는 것인데, 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입되어 버려서 결국 내담자를 흔들리게 만들고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달아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는 증상의 방문에 호응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지금 어쨌든 락강은 프로이트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시대에는 신들의 음성이 들려온다, 즉 무의식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에 호응하던 시대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그 이전의 시대, 즉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발전하던 19세기 초부터 시작한 그 현대 정신의학의 발전의 시기 이전에는 사실은 오히려 그 무의식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랬고 마녀 사냥의 시대에도 어쨌든 무의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마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긴 하니까. 심지어는 이건 뭐 락강이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 코난 도일 이야기를 했어요. 코난 홈즈 시리즈를 썼던 그 유명한 추리소설의 작가잖아요. 이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19세기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르죠. 그 빅토리아 시대를 고전주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고전주의의 시대는 지식을 통해서 사물들을 포획하고 규격화하려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경향들이 적극적으로 출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고전주의와 자본주의가 뒤섞이는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이 코난 도일의 행보가 바로 이 무의식의 소리에 반응하는 두 가지 양태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에서 이 코난 도일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자, 알다시피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창조해냈어요. 원래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죠. 그런데 안과 의사한테 장사가 잘 안 돼서 손님들이, 환자들이 안 와서, 시간이 많아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셜록 홈즈의 시리즈예요. 그런데 그 셜록 홈즈 시리즈에 등장한 셜록 홈즈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좀 기이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이고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고 이런 인물이 아니라 상당히 모순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어떤 명철한 행동을 할 때에는 뭐 명철한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직관적인 행동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 방향으로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뭐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며칠씩 나오지 않는다든지, 혹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벽에다 대고 권총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셜록 홈즈는 코카인 중독자죠. 그렇게 묘사돼요. 코카인 중독자이고, 오히려 왓슨이라는 인물이 보다 합리적인 인물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러한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탐정 소설을 진행시켜 나가던 이 코난 도일이라는 인물도 후기에 가서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었던, 거기서 신들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외면해왔던, 어떤 의미에선 코난 도일이 외면해왔던 그런 상황을, 그러한 과거를 후회라도 하듯이 심령술에 완전히 빠져들죠. 심령술이야말로 호언 충동에 자신을 내맡기는 그러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령술에 완전히 빠져들.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있었어요. 코난 도일이 심령술 학회장도 했었고, 파리에서 열리는 그 학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기도 했던 아주 기이한 인물인데,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의사이기도 했지만, 자, 그런데 그 심령술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소설 쓴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붓기 시작하죠. 심령술에 관련된 잡지도 만들고, 심령술에 관련된 실험도 하고, 그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온갖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셜록 홈즈를 통해서 번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요. 즉, 빅토리아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모순된 인간의 행동의 양태를 코난 도일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행동은 듣지 않으려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과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 너머의 목소리를, 즉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모순된 태도를 함께 등장시키죠. 다시 말해서 심령술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심령술이라는 건 그야말로 무의식의 소리를, 물론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기는 하지만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게 코난 도일이라면, 자, 지금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던 장소에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게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양태를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목소리를 증상의 방식으로 만나게 돼요.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의 응시에 정상적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는 방식으로 현실의 잠 속으로 들어오는데, 자, 과거에 어떤 인물들은, 코난 도일과 같은 인물들은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물론 심령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에 접근하려는 욕망을 보였어요. 그게 우리의 욕망의 양가적 양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락강은 주체가 거기에 가야 한다라고 부르는, 언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문학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라는 건 뭐냐면 기표의 주체인 것이니까. 즉, 발화의 주체가 그곳에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즉, 무의식의 소리에, 무의식의 방문에, 즉 증상적인 것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정신분석적인 방식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신비주의화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화. 즉 발화의 생산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표의
연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정신분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던 장소에 도달하고 그것을 발화하도록 만드는 거. 자, 그런데 그것이 있던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혹은 그것이 있던 장소에 도달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신분석 임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 꿈에서는 그것이 있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아니라 이전 수업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한 뒤에 꾸었던 꿈이 바로 아버지가 그것이 있던 장소에 도달했던 상황이에요. 꿈속에서의 상황이에요. 자, 불타는 아이를 보았다는 것은 결국 원형적 욕망의 장소와 조우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있던 장소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트라우마적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 균열을 일으켰던 흔적이 남겨진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체가 조우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우선권적인 사태가 꿈이라고 라칸은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꿈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이 있던 장소와 조우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회가 바로 악몽의 형태인 거예요. 악몽의 형태. 물론 원형적 욕망의 장소는 아니지만 원형적 욕망이 환기되는 것으로서의 악몽의 장소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묘사해 볼 수가 있어요. 악몽이라는 게 무언가요, 여러분? 악몽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악몽, 반복이라는 개념 조금 뒤에 설명을 할 텐데, 미더홀롱이라는 개념 설명할 텐데, 자, 거기서도 악몽이 문제식이 되고 있는데, 진정한 악몽은 한 번 꾸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상으로서의 악몽이죠. 동일한 악몽이 우리를 반복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악몽 때문에 사실상 정신분석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똑같은 악몽이 계속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가정컨대 이러한 사례를 한번 구성해 볼 수가 있죠. 세월호 참사에서 그 잠수사분들이 반복적인 악몽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데, 가정컨대 이러한 악몽을 가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잠수사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려가죠. 심해 바다 속으로 내려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수습하는 과정이 사실 끔찍해요. 그렇잖아요. 끔찍한데 그냥 끔찍한 게 아니라 단순한 시신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들의 시신은 사회적인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를 준 상태에서의 시신이고, 그런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심지어는 그 잠수사들에게까지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방식으로 또한 상처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뭐 실질적인 고소 고발의 부당함까지 경험하게 만들었던, 자, 그러한 트라우마의 시신인 것이니까 그 시신 자체로부터 경험했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꿈속에서 찾아올 수 있었고, 자, 그걸 우리는 반복되는 악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시신을 수습하는 순간 그 시신이 보여주는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완성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악몽의, 반복되는 악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완성되기 전에 깨어난다는 거. 완성되는 건 뭔가요? 정말 공포로 무너지는 단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완성된다는, 공포의 이미지가 완성된다는 거.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즉 고개를 돌리기 전에, 시신이 고개를 돌리기 전에 거기서 잠이 깨는다는 것이죠. 혹은 아버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불타는 꿈을 보았을 때 아이가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악몽의 패러다임이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상흔의 경험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월남전이라든지 그 전장에서의 경험에서 트라우마가 남겨져서 그것을 악몽으로 반복해서 꿀 때 결정적인 순간은 꿈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꿈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등장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인 사망 선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무의식이 방어한다는 거죠. 꿈이 방어하는 방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의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잠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러한 반복의 메커니즘에서 무의식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불가능성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증상적인 장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있던 곳은 우리의 눈과 귀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즉 실제 영역인 것이니까 그 실제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불가능성의 방식으로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은 그리로 주체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로 데려가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는 귀를, 혹은 먹지 않으려는 입을, 혹은 보지 않으려는 눈을 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주체를 데려가고 그것과 대면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리비도를 다른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정신분석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실제의 장소로 주체를 데려가는 것. 물론 불가능의 장소이니까 완전히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실제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따금씩 락강에게 분석을 받던 어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예전에 특강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 독일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락강의 내담자였죠. 락강의 내담자였는데 그 여성이 락강을 찾아온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악몽 때문이었어요. 악몽이 반복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악몽인가 하면 그 여성이 독일 나치의 점령하에서 유태인들을 색출하는 그 친위대 독일 그 SS 친위대죠. 친위대가 마을을 수색하는 반복적인 그러한 절차에 매번 공포에 떨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오후 5시였다라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면 자, 독일군이 마을을 검색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유태인들이 숨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자, 그러한 일들을 아주 오랜 장기간 겪게 되고 그걸 트라우마로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본격적인 증상으로서는 그러한 악몽의 반복인데 그 악몽의 반복은 이거예요. 잠이 들면 5시가 가까운 시간이 됐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잠이 들면 이제 곧 5시가 되겠구나. 그래서 5시가 점점 접근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속의 시간이. 그래서 5시가 되는 순간 이제 깨어나는 것이죠. 공포에 떨면서 깨어나는데 물론 이제 그것만 증상이었던 건 아니고 뭐 존재에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전쟁의 다양한 공포와 어떤 파괴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잃고 흔들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여성이 이제 락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준회원분들의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아주 특이한 행동을 락강이 해요. 특이한 행동을. 락강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자, 분석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 여성 내담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락강이 그 독일 친위대 그 게슈타포 이야기를 듣다가 내담자에게 일어나서 내담자의 뺨을 손으로 만져요. 손으로 만져. 성추행은 아니고 손으로 만져요. 근데 그렇죠. 이런 접촉은 굉장히 위험하죠.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일인데 락강이었으니까 락강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분석을 끝내요.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락강은 말도 안 하고 뭐 설명도 안 하고 물론 안 하겠죠. 안 하고 이제 분석이 끝났는데 그 행동이 당연히 기억에 남겠죠. 자, 그런 신체적인 접촉, 악수하는 것 빼고는 내담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결코 할 수가 없는데 락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내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분석과 상담의 여정에서 중액을 이루는 행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도록 해준 거예요. 자,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걸 락강이 해준 거예요. 분석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담자가. 이게 뭘까? 그래서 내담자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담자가 독일인 여성이었는데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독일인 여성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행동이었을까? 그리고 결국 찾아낸 게 그거예요. 게슈타포를 프랑스어로 하면 제스타포,
G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이 G라는 것이 독일어에서는 G이면 게라고 발음이 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G이면 제로 발음이 돼요. 그게 게로 발음이 되는 경우는 U가 붙어야 돼요. G-U-E가 되어야 게슈타포가 되는데 게슈타포를 G-E로 쓰니까 제스타포예요. 제스타포. 제스트, 아, 포. 제스트는 뭐냐면 제스처죠. 제스처. 영어의 제스처가 프랑스어의 제스트예요. 즉 몸짓. 아는 투, 어디로 향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제스트, 아, 포. 포는 뭐냐면 스킨이에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내담자가. 제스트, 아, 포. 지금 락강이 나에게 해준 행동은 나의 피부로 향하는 어떤 행위였다. 근데 그 행위가 굉장히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게슈타포라는 기표는 공포의 기표예요. 내담자에게. 게슈타포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증상을 불러오는 기표인 거예요. 그 기표가 내담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내담자는 악몽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표에 집중된 리비도가 이 내담자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고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그 게슈타포라는 단어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요. 자기 대신 죽었던 유태인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게슈타포에 대한 증오심과 공포를 뒤섞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 게슈타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기표가 각인되어 있는 한, 그거는 이 내담자가 경험했던 근본적 상실을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서 경험하도록 만드는 공포의 기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근본적으로 상실했던 어머니에 대한 상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트라우마의 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 게슈타포라는 기표를, 그 집중된 리비도를 락강이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쓸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락강은 그런 설명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락강은 정말 그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락강은 그냥 너무 불쌍해서 불성을 맞춰야 하겠고 뭐라도 해줘야겠는데 너무 이 여성이 아파하는 것 같아서 그냥 뺨을 한번 쓰다가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끝났는데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락강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근데 사실 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이게 기표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것인데 어쨌든 이 여성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신분석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결국 이 게슈타포라는 단어로까지 내담자를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된 곳에서 그 기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담자에게 전해주려고 해요.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표를 당신이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종류의 욕망의 세공을, 욕망의 어떤 연마를, 훈련을 제시하고 제공해주는 장소가 정신분석 상담실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게슈타포를 제스트 앞으로 극과 극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기표의 테크닉인 거죠. 자, 이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다시 인문학적인 차원으로, 철학적인 차원으로 혹은 일상생활의 윤리학의 차원으로 가져온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름은 역시 여러분들에게 정상적 기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정상적 기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규정하고 그 한도, 그 한계 안에서 여러분들을 머물도록 만드는 기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기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기표이기도 한데, 정신분석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기표를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있도록 하느냐예요. 그 기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가가 또한 그 기표가 가지고 있는 영능에 대한 정신분석적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는, 내 이름은 이거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모두가 나를 이렇게 보았는데 다른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윤리라는 건 그런 것이잖아요. 다른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타자에 의해서 명명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결국 윤리적 존재는 아닌 거예요. 소외된 존재이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자가 되는가가 바로 일상생활의 윤리학이 우리에게 정언명령처럼 제시하는 디렉션이라는 거죠. 다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자가. 타자로 존재하지 말고 타자의 타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윤리학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기표의 영능은 그 윤리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 테크닉이라는 것이죠. 기표 이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이론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인문학과 철학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를 발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기표들을 발명해내야 하고 발명이라는 건 여러분 없던 말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없던 말을 새로 만들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개명을 해야겠네 라고 해봤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없던 단어를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기존에 사로잡혀 있던 구조로부터 변형을 준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기표의 연결점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행동이고 윤리적인 행동이고 정신분석의 행동이고 그게 바로 실험문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기표의 연쇄와 구조, 조금 뒤에 약간 이걸 공식태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잠식되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기표의 구조를 타격을 주는 것이죠.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변형시키고 다른 방식의 욕망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면 이건 단지 정신분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자가 지배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대타자의 타자인 실제와 대면해야 한다 라고 주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간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75에서 76페이지 구격본의 인용문을 읽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11페이지경인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물망을 식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식별해낼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맴돌면서 되돌아오고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좀 실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곳 S가 있는 장소, 즉 실제의 즉 분석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그물망을 식별해내는 것이라고 락강은 말하고 있어요. 그물망을 식별해낸다. 근데 어떤 그물망인가 하면 어떤 표지가 있는 그물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지냐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교차한다라는 그러한 표지가 존재하는 그물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맴돌면서 자꾸 되돌아오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 이건 기표의 길이니까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시켜보면 내담자가 어떤 동일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내담자가 아주 방대한 양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삶과 역사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근데 동일한 장소에 도달하는, 되돌아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물망을 식별해내야 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뭔가가 반복되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거기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루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자칼랑 밀레가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책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한데, 자, 우리의 삶은 루틴화되어 있다. 이건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셨다면 개념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루틴화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서 루틴화되어 있냐면 고정관념에 의해서 루틴화되어 있죠. 고정관념에 의해서 루틴화되어 있죠. 그리고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일단 루틴인데, 자, 그걸 첫 번째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반응은 길팀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프랑스어에서는 프레야주라고 하죠. 프레야주. 그게 루틴이에요. 루틴. 뭔가 길팀 된다는 거죠. 길팀 된다. 자, 그런데 이 표면적인 루틴화, 표면적인 프레야주, 표면적인 반응 밑에 보다 근본적인 루틴이 있어요. 근본적인 반응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층위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환상이 중충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걸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루틴이 있다는 건 우리가 현상을 살아갈 때 이 현상을 지배하는 길트임 혹은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그 경향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다른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루틴, 뭔가 다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루틴이 이 두 번째 루틴, 즉 표면적인 루틴을 결정해요. 근데 그 둘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루틴은 아니에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주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체가 성적인 욕망의 루틴이 강하게 촉발되는 근본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어떤 주체의 기표 조합에 성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기표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적인 기표가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어떤 성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 쾌락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이죠. 그 기표가 들어와 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도록 만든 어떤 기표가 그 주체 내부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뭔가가 루틴화돼요. 그 다음 기표가 달라붙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표의 공식태가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성적인 쾌락, 그것이 아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경험했던 그 성적인 쾌락의 루틴이 무언가를 촉발시켜서 현실의 루틴을 만들어내겠죠. 현실이라는 환상의 루틴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첫 번째 루틴이 두 번째 루틴에 논리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면 이 사람은 백발백중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뒤집힌 방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성적인 강력한 기표가 들어온 사람, 그래서 쾌락에 강력하게 접근했던 그런 유아기에 혹은 유년기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강박증의 루틴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쾌락에 과하게 도달했던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트라우마라 생각하고 거꾸로 된 방식으로 현실의 루틴을 구성해요. 그래서 강박증자의 대체로 그렇잖아요. 특히 남성들의 주체를 구성하는 그 강박증이라는 형태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상실할 정도의 쾌락으로 접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환상이 아닌 진짜 실제로서의 주일상세에는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강박증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 경우에 강박증이라는 삶을 구성하는 루틴과 그것의 원인이 되었던 장소에서 발견되는 원형적 루틴 사이에는 분명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강박증자가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연결은 없다는 거예요. 혹은 뒤집힌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린 시절에 성적인 억압이 굉장히 강력했고 성적인 접근에 항상 불만족한 경험을 갖게 되었거나 혹은 성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성적인 트라우마에서 성적인 접근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차단당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표들에 의해서 루틴화되어 있는 원형적 욕망의 장소가 있다면 그 원형적 욕망의 장소가 현실적 욕망의 루틴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어린 시절의 욕망을 보상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을 탐닉하는 그러한 욕망의 루틴을 구성해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아까 강박증의 경우처럼 원형적 욕망의 루틴이 강박증의 경우와는 반대인 거죠. 원형적 욕망의 루틴에 존재하는 결핍이 현실에서도 추구되도록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현실의 길트임이 구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논리적인 규칙이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규칙이란. 물론 한때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과도하게 쾌락에 접근하면 강박증이고 결핍을 경험하면 히스테리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는 했었던 것이 있었지만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혹은 그게 두 개가 중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결론적인 차원에서 등장하는 현실적인 루틴의 세계가 근본적인 루틴과 어떠한 관련이 맺는지는 개별적인 내담자와 상담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현실적인 루틴들을 탐사하다 보면 그 현실적인 루틴 속에서 무언가가 길을 헤매거나 발을 헛디는 장소로 혹은 동일한 장소로 수렴하는 그러한 궤적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궤적을 타고 우리가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원형적 루틴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장 오래된 꿈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드린 텍스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그 여러 가지 꿈들 중에 원형적 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원형적 꿈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혹은 억압이 너무나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원형적 꿈인지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는 주체들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분석이 상당히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렇잖아요. 분석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상담을 하고 내담자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거쳐가면서 내담자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신비로운 기억, 어떤 트라우마의 기억을 기억해내고 그걸 찾아내면서 기뻐하고 그 뒤에 무언가 더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는지 근본적인 루틴이 있는지 찾아내는 그 드라마틱한 과정들, 흔히 말하는 프로이트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그런 환자들과의 아주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분석을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대체로는 그런 딱 떨어지는 근본적 원형의 루틴의 이미지를 숨겨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내담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신념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담자의 무의식에 기표구조의 공시태를 구성하는 원형적인 장소가 있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정신분석의 전개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견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의심스럽다면, 자, 과연 그런 동일한 루틴의 장소가 있는가? 자, 그런 장소로 수렴하는 어떤 수렴점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의심스럽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명신경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이해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운명신경증이란 뭔가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흔히 운명신경증 그러면 자신의 삶을 파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이미지만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대부분 이제 연애 관계에서, 애정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해도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운명신경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도 결국은 그것이 전이관계에 들어가면, 즉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상대방을 가정하기 시작하면 동일한 장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욕망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애에서는, 그 파국적 연애에서는 상대방을 그렇죠, 파국적으로 파괴하면서 연애를 종식시키는, 끝내는 그러한 경향들, 혹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연애의 관계를 끝마침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보통 우리가 운명신경증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예를 들자면,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도 아닌데, 프랑스 입양인이에요. 입양된 친구예요. 그런데 연애 관계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 친구 정신분석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걸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번 사랑을 시작하면 자신이 상대방을 버려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 상대방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여기서 잔인하다는 건 그냥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떠나가버려요. 떠나가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 친구랑 제가 알게 된 게 한 20년 됐는데, 20년,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 또 사랑하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소개시키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친구의 여자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저의 친구가 된 사람만 해도 한 대여섯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는 트라우마가 누군가의 관계를 반복할 때 버림받기 전에 버려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그 불안감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에게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헤어진 모든 여자들에게 대체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헤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운명신경증 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트라우마가 이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드러난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어떤 버림받은
트라우마입니까? 자신에게 알려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모든 운명신경증이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우린 모두 대체로 운명신경증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고 우리가 사랑의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겪거나 행복을 겪고 혹은 사랑의 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단계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머니를 상실하고 어머니로부터 일종의 버림받은 상실의 경험인 것이죠. 어머니가 나를 버렸잖아요. 어머니가 쾌락의 대상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강요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된 상황인 것이니까 자 그러한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현실적인 애정관계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사실상 운명신경증자라고 볼 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어떤 반복되는 루틴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루틴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어떤 종류의 상실의 경험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보다 어려울 수는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루틴, 현실의 발화 속에서 내담자가 하는 말들의 논리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비논리의 지점 혹은 피해가는 지점, 조금 뒤에 약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유하는 주체가 피해가는 지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주체가 내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들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혹은 꼭 말하는 지점들도 있다면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꼭 말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동일한 장소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만 중요한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소로 접근할 때 비켜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듯 하다가 결국 1년 이상 내담이 진행됐는데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하지 않는 내담자가 만약에 있다면 자, 어머니에 관련된 장소가 바로 첫 번째 루틴이 구성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썼던 그 고독의 매뉴얼, 오늘 고독의 매뉴얼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궁금하신 분은 말과알에서 사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요즘 말과알이 어렵대요. 수강생이 우리는 지금 넘쳐나서 고민인데 다른 수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이고. 자,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프랑스 한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 제 수업 많이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다 아실 테고. 어떤 거식증 여성의 사례였는데, 그 거식증 여성이 평생을 집안의 어머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그 첫째 딸로서의 그 여성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은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죠. 외과 의사였으니까 든든한 가장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집안에서 모든 잡다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어머니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여자아이에게 대해서 대견하다, 어머니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내에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금지된 단어였어요. 아빠도 엄마 이야기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서 증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지금 어머니의 위치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발화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운동들을 하는 그 단어가,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발화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증상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흔들리면 증상이 출현해요. 거기서는 거식증으로 출현했던 것인데, 자,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 무언가가 적극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반복되기도 하고, 자, 그런 증상을 찾아내기가 쉽겠죠. 대체로 그러한 증상은 찾아내기는 쉽지만 또 해결하기도 더 어려워요. 그러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신을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는 숨기는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또한 락강이 생각하는 반복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로 가는 궤적을 내담자의 발화 속에서 찾아내고 추적해내는 것이 정신분석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금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로 가야 주체가 그것이 있던 자리에 도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조금 뒤에 오늘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못할 것 같은데 이 비더홀롱이라는 개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락강의 지금 이 세미나 11에서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
그 비더홀룸이라는 반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적인 정지 작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반복이 중요한데 자, 그 반복이 어떠한 유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락강이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서 오늘 강의를 자, 비더홀룸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자, 락강은 자, 이 세미나 11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나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인데 락강이 그 세미나에서 지금 말하는 텍스트,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텍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시니피앙이 물리적인 흔적을 남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니피앙이 물리적인 흔적을 남긴다. 그 시니피앙의 공식태와 욕망의 법칙이라는 그 챕터에 설명이 된 부분인데요. 자, 시니피앙이 물리적인 흔적을 남긴다.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락강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태제예요. 자, 일단 시니피앙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 사전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만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설명이 다 나오니까 그랬던 것이긴 한데 자, 기의와 기표가 있다라는 건 아시죠? 기의는 의미이고 시니피케이션이고 기표가 이제 시니피형이에요. 그 기표로서의 그 시니피형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물질성이에요. 물질성. 언어의 물질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성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에는 우리는 그 물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이 생산해내는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외국인이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건 그냥 물질성이 소리인 것이니까 그냥 소리예요. 그런데 그 물질성의 의미를 우리가 포함시키면 그것이 비로소 하나의 언어가 된다는 것인데 락강은 기표 우선주의예요. 기표가 더 앞서 있다는 거죠. 기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기표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적인 효과들, 2차적인 효과들이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어떤 뭔가가 반복되는 장소에서 궤적을 따라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의미를 따라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의미에 의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휘둘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뒤에 어떤 기표가 작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표의 물질성에 관련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표, 이 시니피형의 물질성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스티그마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혹은 베스티지움이라는 단어도 이 장소, 이 의미와 관련해서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표가 어떤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기표가. 근데 기표가 상처를 남길 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흔적을 남길 때 그 흔적의 의미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가 그것이잖아요. 게슈타포라는 기표가 물론 하나의 강력한 의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기표는 다른 의미를 생산해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표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기표는 강력한 하나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방향성을 갖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가 어떤 루틴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삶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그 루틴이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변형 가능성이 바로 기표의 물질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표라는 것의 특징과 영능에 주목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전체의 이론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해내는 과정이 락강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의 작업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어학이라는 것을 아르키메데스적 지렛대로 사용해서 프로이트를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즉 프로이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원래 의미의 세계와 원래 구조의 세계를 락강의 방식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 움직일 때 락강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언어학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언어학은 기표와 기의를 분리된 것으로 다루는 바로 그 소시르 이후의 언어학을 말해요.
그리고 바로 그 락강의 여정을 우리가 주목하고 정신분석 실제 임상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지렛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임상실천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언어에 주목하고 기표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가 달리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내기 위해서 내담자를 끊임없이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더 자유롭게 말하고 노력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락강이 프로이트를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여정과 동일한 거예요. 프로이트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락강의 이론적 여정은 정신분석의 실제 임상에서 그대로 실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기표, 내담자를 사로잡고 있는 기표를 보다 느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 기표가 다른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 임상의 차원이니까, 전략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험문학으로서 왜 문학이냐, 정신분석이 왜 실험문학이냐를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나쳐버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 수업에서 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영화 두 편이에요. 홍상수 영화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왜 실험문학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홍상수 영화에서 발화가 생산하는 그 쾌락은 팔루스가 지배하는 의미의 세계로부터 빠져나가는 쾌락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의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담자들의 발화, 내담자가 아니죠. 출연자들의 그 배우들의 발화의 특이성이죠. 주목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말한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말하도록 여러 차례 교정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해 나가는 홍상수 영화의 특징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주일상스의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걸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상수 영화의 특징에 기원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홍상수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홍상수가 주목했고 본받았던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다르라는 사람이에요. 고다르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고다르의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발화는 그야말로 좀 가볍게 표현하자면 헛소리들이에요. 헛소리들. 중요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고다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꼽는 그 르메프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경멸이라는 영화 있죠. 굉장히 큰 상업적 성공도 거두었던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브리짓 바르도라는 프랑스 여배우가 그 한국 사람 개고기 먹는다고 항상 비난하고 신문에 광고 내는 그 여성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젊었을 때 거기에 출연해서 나체로 침대에 누워서 엎드린 채로 그 남자 연인에게 질문하죠. 뭐 내 엉덩이는 어때? 내 등은 어때? 내 손가락은 어때? 내 가슴은 어때? 계속 말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발화들인 거예요. 그러한 발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요. 거기서 이 부분은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봐야지. 뭐 이런 발화는 없어요. 그냥 프랑스어를 좀 못하셔도 그냥 봐도 돼요. 대충 알아들으시면 되고 밑에 있는 자막을 보셔도 돼요. 귀담아 들을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좋은 영화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의 강력한 지배로부터 어떻게 발화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미지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쾌락의 영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혁명적인 거예요. 어떤 혁명적인 의미를 말했기 때문에 누벨바그가 아니라 새로운 파도가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세계를 흔드는 파도라는 것이죠. 파도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를 흔들 뿐이지. 흔들어서 존재하는 세계를 약화시키고 존재하는 담론들의 세계를 균열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담화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 자신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가기 전에도 고다르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프랑스 말을 하기 전에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헛소리들인지 모르고 봤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막이 번역이 좀 서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막보다 훨씬 더 우스꽝스러운 발화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전통이 홍상수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다르의 발화, 홍상수의 발화는 실험문학적인 발화이고 똑같은 발화가 정신분석 임상의 상황에서 반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홍상수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럼 분석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홍상수 영화를 보시면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신다는 거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